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가관리사 1급 제21강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부 중급 회계 제8장 재무회계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의 기본 개념, 두 번째 재무회계의 개념 체계, 세 번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회계의 기본 개념, 회계의 정의입니다. 전통적인 회계의 정의는 특정 회계 단위의 경제 활동을 측정하고 분류하고 요약하는 기술을 말을 했습니다. 현대회계의 정의는 경제 실체와 관련한 정보를 가지고 이해 당사자들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정보 시스템적인 성격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학회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AAA, 아소바트라고 이렇게 붙여서 읽기도 하는데요. 자, 이 아소바트는 뭐의 약자냐 하면은요. 아, 죄송합니다. 네, 이가 빠졌네요. 네. 자, A State of Basic Accounting Theory라고 해서 우리말로 직역하면 기초 회계 이론, 네, 해당하는 그 영문이죠. 여기에 대한 약자가 아소바트, ASOBAT라고 합니다. 1966년도에 정의를 내렸는데요.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Accounting is the process of identifying, measuring, and communicating economic information to permit informed judgment and decisions by users of the information. 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계정보 이용자와 회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회계정보 이용자입니다. 회계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사결정을 위해 회계정보를 활용하는 회계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주, 또 채권자 등이죠. 이러한 회계 이용자 집단은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이용자로 구분되죠. 자,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경영자와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 이용자로는 투자자, 채권자, 거래처, 또 정부, 소비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네, 정부라고 하면은 국세청,
또 지방자치단체, 세금 또는 인허가 관련된 그런 이제 정부 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가 있어야 또 세금 그리고 각종 인허가 관계 등이 이루어지게 되죠. 회계의 종류를 살펴보면 회계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즉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면은 경영자의 경우에는 전략적 의사결정 활용하게 되죠.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급여, 그 다음에 복지 등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배당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했을 때 미래 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환원될 수 있는지를 보고요. 채권자는 돈을 대여했을 때 채권 그 금액을 올바로 회수할 수 있을지, 또 이자를 잘 받을 수 있을지 등을 보게 될 겁니다. 또 거래처는 앞으로 납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거래를 할 때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할지 여부 등을 보게 될 겁니다. 또 정부의 경우에는 세금 수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세금을 올바로 내고 있는지, 또 각종 인허가를 할 때 인허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등을 보게 될 거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회사에서 공급하는 재화들을 이제 소비하는데 괜찮은 회사인지,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질 좋은 재화 등을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 그 이해관계에 얽혀 있죠. 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속성, 즉 회계의 보고 대상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합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는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주로 보게 될 것이고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의사결정 목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걸 중심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회계에서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을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표가 있죠. 이것을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재무라는 것은 이제 재산과 관련된 업무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재는 여러 가지 재자입니다. 표는 시트. 네. 이 표를 얘기하는 거죠. 시트. 재무제표는 크게 재무상태표,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도 하죠. 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흐름표, 자, 네 번째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등이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5가지가 재무제표에 해당이 되죠. 자,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관리회계는 이러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관리회계의 경우에는 이제 통일된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 내부에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서식들에 의해서 작성되어지죠. 근데 이 재무회계는 이제 통일된 양식, 즉 기업회계 기준서, 상법과 기업회계 기준서에 따른 정형화된 통일된 양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 재무제표, 요 양식을 쓰게 되죠. 자, 재무회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제 투자, 의사결정 등등 여러 가지 목적에 따른 그런 그 의사결정
관련된 내용들인데 관리회계는 내부 경영 의사결정이죠. 재무회계의 대상은 내 외부 정보 이용자를 모두 포괄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만 보게 돼요. 정보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재무회계는 주로 화폐적 단위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관리회계는 화폐적 정보와 비화폐적 정보를 함께 함유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는 정보 시점이 역사적 원가주의에 따른 과거 정보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관리회계는 과거와 예측 가능한 미래 정보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죠. 재무회계의 보고 주기는 정기적이지만 관리회계는 수시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재무회계의 정보 범위는 개별 기업 또 기업 집단 이렇게 정보의 대상, 정보를 보여주는 대상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중심적으로 보는 정보이므로 사업별로 또 부서별로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회계는 상법이나 회계기준서에 따르기보다는 내부적인 기업의 관습, 기업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게 되지만 근데 이 관리회계는 원가회계, 또 인사, 총무, 그 밖에 뭐 영업관리라든지 물류관리 등등 여러가지 관리들이 있는데요. 특히 원가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서, 그래서 이 원가회계는 그냥 기업의 관습대로 그냥 나름대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서의 재고자산 측정에 따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또 인사청문은 특히 인사 쪽 부분에서는 노동법하고도 관련이 있죠. 노동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회계라고 해서 어떤 제한이 없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어떤 관리에 있어서는 기업회계 기준서나 노동법 등을 따라야 할 때가 있죠. 영업관리나 물류관리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법률적 요소들이 좀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리 업무들은 기업의 내부적 관행에 따르게 되죠. 그런데 법적인 요소나 기업의 기준서적 요소가 아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실무를 해보면요. 자, 재무회계의 개념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체계, Conceptual Framework라고 하는데요. 일관된 기준으로 이끌 수 있는 특성, 기능 및 한계를 규정하는 논리 정연한 체계를 말합니다. 재무회계의 개념체계는 회계가 정보 이용자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서 갖추어야 하는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개념체계는 회계 기준의 준거 규범이 됩니다. 자, 이 재무보고 목적은 회계 정보의 특성과 재무제표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 요인, 기본 가정, 인식과 측정 기준 등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재무보고의 목적을 살펴보면 투자 및 신용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죠. 기업 실체에 대한 현재 그리고 잠재적 미래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 유용해야 되고요. 투자 또는 자금 대여 등에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크기, 시기, 그리고 미래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해야 됩니다. 자금의 흐름 등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 흐름 및 자본 변동에 관한 정보들을 각각 제공하게 되죠. 자, 이 경영성과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의 실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매출 실적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내는 실적도 해당이 되죠. 일단 매출이 올라가야 이익도 커지는 법이죠. 여기에 따라서 배당 가능 이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영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죠. 그리고 경영자는 이제 수탁 평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탁이라는 것은 부탁을 위임받았다라는 뜻으로 주주로부터 경영을 수탁받은 것입니다. 주주는 주식을 소유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인이죠. 그런데 주주가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우니까 대표이사를 뽑아요. 이사 중에 대표죠. 이 대표이사로 하여금 경영권을 주고요. 경영을 이제 수탁, 대리할 수 있도록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법정 대리인을 세워서 경영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경영을 대행하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해요. 그래서 경영을 수탁받아서 하는 거죠. 여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보고가 필요하죠. 보고의 주기성. 보고의 주기성이라고 하면 분기 보고, 또 반기 보고, 또 연단위 보고가 있습니다.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유용하여야 되는데요. 자, 1차적 질적 특성과 2차적 질적 특성, 그리고 제약 요인 등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적 질적 특성으로는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이 있고요. 2차적 질적 특성으로는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요인으로는 효익 대비 비용,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성,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목적 적합성을 볼게요. 1차적 질적 특성인데요.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간에는 이렇게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요. 서로 부딪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신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신뢰성을 너무 높이면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상충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고요. 신뢰성의 하부 속성으로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그리고 중립성 등이 있습니다. 자,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으로
본다면, 자, 피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예측 가능성, 피드백, 그 다음에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데, 자, 의사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해서 기대치를 확인하거나 수정, 되돌리는 거죠. 영어로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되돌리는 거죠. 피드는 이제 먹이를 주다 할 때 그 먹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를 확인하거나 수정, 되돌리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이걸 피드백 가치, 그래서 피드백 밸류라고 해요. 적시성은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게 되려면 정보가, 즉 재무 정보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적정한 시기에, 즉 수시 보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수시 보고는 이제 일 단위, 또 주 단위, 또 월 단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보다는 주로 이제 관리회계가 가장 적합하죠. 자, 신뢰성을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가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 검, 중 앞자만 따서 이렇게 표검중 이렇게 놓고요. 표현이 충실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경영자와 투자자 간의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자, 먼저 표현의 충실성을 보면 회계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이들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제적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검증 가능성이란 동일한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같은 측정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다수의 독립적인 회계 전문가가 동일한 그리고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립성은 회계 정보의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으로 재무 정보를 표시해서 정보 이용자에게 그릇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2차적 질적 특성으로서의 비교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상 유사한 거래나 사건을 보고하는데 기간별로 일관된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고요. 기업 간에도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 가능성은 전기와 단기를 비교식으로 공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동종업종 간에도 회사 비교가 가능해야 되죠. 동종업종 간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진 재무제표와 비교가 가능해야 합니다.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타기업, 동종업종 간 타기업입니다. 타기업 간의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제약 요인을 살펴보면 제약 요인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의 제약 요인으로 표시되거나 개념 체계 내의 제약 요인으로도
각각 구분되기도 합니다. 네, 포괄적 제약을 보면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 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보다 정보의 제공 및 이용으로 획득하는 효익이 커야 한다는 바로 경제적인 논리에 따른 원칙이죠. 인식을 위한 제약을 보면 중요성입니다.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반면 정보의 성격과 금액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회계 정보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못 갖춘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이죠. 중요성은 해당 항목의 성격과 금액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모품비로 볼 것이냐 또는 비품으로 볼 것이냐 라는 그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중요성의 원칙으로 자산으로 볼 것이냐 비용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업에게 줄 것이라는 그 예상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자산으로 보유할 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그 재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비용이 아닌 비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비용은 그냥 단기 비용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내구성이 길면 비품이고 내구성이 짧으면 소모품이다. 네, 그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그 중요성의 논점으로 볼 때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플러가 있어요. 컴퓨터와 스테플러의 내구성을 따져본다면 스테플러는 내구성은 컴퓨터보다 깁니다. 뭐 20년도 쓸 수 있고요. 30년도 쓸 수 있는 게 스테플러예요. 집어 던져도 웬만해서 고장 안 나죠. 그런데 컴퓨터를 집어 던지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소중히 모시죠. 네. 컴퓨터는 그만큼 그 반도체가 집약된 아주 전자기적으로 결합된 아주 이제 복잡한 제품이죠. 그래서 내구성이 짧아요. 이거 손상이 가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자, 내구성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당연히 스테플러가 큽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안겨다 줄 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컴퓨터가 중요하죠. 경제적 효익의 면에서 본다면 컴퓨터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자산으로, 스테플러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중요성의 원칙으로 따져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적 특성 간의 균형을 보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한다라는 것이죠. 신뢰성을 너무 강조하면 적시성을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보가 신뢰 가능해야 되니까 수시 보고보다는 충분히 검증이 끝난 다음에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되겠죠. 그럼 목적 적합성에서 강조하는 적시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 신뢰성은 떨어지더라도 그날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목적 적합성을 신뢰성보다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계의 기본 가정인 회계 공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가정. 자, 회계의 기본 가정은 유용성 있는 재무제표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을 회계 공준이라고 하죠. 네, 그 회계를 공시하는 기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기업 실체를 보면은 기업 실체 가정이란 기업을 소유주와는 즉 주주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는 것, 이것을 기업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기업을 보면 계속기업의 이제 가정이 붙게 되는데요. 한번 설립되면 영원히 존속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을 때 계속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되게 됩니다. 이때 적용한 기준은 별도로 공시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자, 계속기업에 따른 가정과 관련된 회계 원칙으로는 역사적 원가주의가 있고 또 비품 등을 포함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있게 되죠. 자, 기간별 보고를 보면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기업 실체의 존속기간을 계속기업이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해서 기간별로 결산해가지고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차피 기업이 한번 설립되면 100년, 1000년, 만년 갈 거라고 보고 계속기업의 가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른 속사정이 또 있습니다. 자, 주주가 투자를 해요. 근데 이 기업의 존속기간이 1년이다 또는 3년이다 라고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네, 내가 투자를 하면 천년 만년 배당에 따른 이익을 얻고자 투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업은 오늘 내일 하는 기업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때 투자가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기업의 입사를 결정한다라고 할 때에도 이 회사가 오늘 내일 하는데 누가 이력서를 내겠습니까? 자, 입사를 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때도 회사가 내가 계속 나이 들어서도 다닐 수 있는 직장일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일 폐업할 것 같은 회사 분위기에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서를 내면서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기업의 가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존속한다는 가정하에서 기간별로 나누어 가지고 결산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인식을 보겠습니다. 회계보고서에 기록될 재무제표 요소를 확정하는 것, 즉 이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인식한다라고 해요. 자, 재무제표의 인식 기준은 각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것이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또는 유출 가능성이 확실해야 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인식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의 인식 기준 세 가지,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수익의 인식 기준을 살펴보면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실현이 가능한 때에 인식합니다. 그래서 수익의 인식 기준은 실현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이라 할지라도 실현 가능해지면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수익의 가득 과정이 완성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게 기준에서는 수익의 인식 기준을 거래 형태별로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용의 인식 기준을 보면
수익의 비용이 대응할 때, 그래서 이 비용이 수익과 관련이 있을 때 비용을 인식한다. 그래서 발생 기준에 따른 인식 기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직접 대응하고 간접 대응이 있는데요. 자, 직접 대응, 발생된 수익에 대하여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입니다. 매출 원가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간접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대응을 보면 수익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 그 원인과 결과 관계를 얘기하죠. 그 원인에 따른 결과, 이걸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나 기간 수익에 대하여 대응되는 비용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이제 간접 대응이라고 해서, 또 기간 발생주의라고 하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배부 대응을 보면 유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유형자산의 원가를 대응시키는 것, 이제 감가상각비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무형자산도 해당이 되죠.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이것도 포함됩니다. 측정을 보겠습니다. 측정이란 회계보고서에 기록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원가주의, 그 다음에 현재 원가를 대응시키는 현행 원가도 있고요. 이걸 이제 유입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취득이죠. 취득과 관련된 것.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이제 역사적 원가주의.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또 유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로 기록하다 보니까 평가가 있게 돼요. 현행 원가를 보면 평가현재에 동일하거나 등가 원칙에 따른 등가물인 자산의 취득한 가액으로 그대로 현재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 교환, 증여에 의한 취득. 이때 당시의 시가입니다. 이걸 이제 공정가액이라고도 하죠. 시장 가격에서 형성된 공정가액이죠. 자, 유출시장을 보겠습니다. 자산을 처분한다고 하였을 때 받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 공정가치, 유가증권의 시가평가 등이 해당이 되죠. 주로 단기 매매증권, 또 매도 가능 증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말평가를 또 하게 되죠. 순실현 가능 가치가 있는데요. 자산을 처분한다고 할 때 받을 금액에서 여러 가지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따른 저가평가, 보수주의 회계 원칙과 관계되어 있죠. 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등이 해당이 됩니다. 또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로서 현재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채권 채무, 금융 리스 채권, 만기 보유 증권 등이 해당이 됩니다. 회계 관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관습은 회계 원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유용하거나 편의성으로 인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수주의에 따른 회계가 이에 해당되죠. 자, 보수주의를 보겠습니다. 둘 이상의 선택 가능한 회계 처리 방법이 있을 때 재무적인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통상 자산은 적게 평가되고 부채는 많이, 또 수익은 가급적 늦게 인식을 하고 비용은 조기에 미리 계상하는 것. 이것을 보수주의 관점에서의 회계 처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야 그 손익이 실제에 좀 더 가깝게 평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당 비용이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지출된 비용, 이런 비용들을 그대로 다 인식시켜서 당기손익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깝게 평가를 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주의 회계 원칙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기업은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게 되죠. 그래야 이제 무리한 투자를 기업이 좀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될 겁니다. 보수주의 예를 살펴보면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따른, 즉 그 현재 자산가액과 판매, 여기서 이제 순실현 가능가액인데요. 이 재고자산의 진부화가 일어나게 된 경우죠.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인해서 순실현 가능가액이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산 역사적 원가로 평가된 가액보다. 이때는 이제 평가 손실이 반영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가법의 한 예가 되고, 그 다음에 우발채무, 우발부채,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고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는 것, 공사수익을 인식할 때 진행 기준보다는 완성되었을 때 인식하자. 진행률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기보다는 완성되었을 때 인식하자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 일어난 거래들을 단기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자. 체감상각법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자. 또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보지 말고 그냥 단기비용 처리해라. 그리고 장기할부 판매를 할 때 회수 기준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라. 그러니까 인도 시점으로 한꺼번에 매출로 잡지 말고 회수할 때만 수익으로 인식하라. 이것이 보수주의 적용입니다. 자, 일반적인 회계 원칙은 이들을 모두 다 반드시 회계로 보진 않지만 보수주의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발생주의는 경제적 사건 또는 거래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유입 또는 유출과 관계없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발생주의 회계는 외상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무상이전, 자산과 부채의 가격 변동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이러한 거래들을 모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현금의 유출입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간 현금 지출을 해야 되죠.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상거래, 미지급 비용도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부채도 인식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발생주의 회계입니다. 자, 이번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고 해서 G, A, A, 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그래서 GAP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회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관리회계하고 달라요. 관리회계는 GAAP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죠. GAAP는 재무회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회계행위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회계 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 원리가 되죠. 회계 원칙은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원칙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조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회계 원칙은 다수 합의에 의한 보편적이며 또 여기에 따른 타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회계기준의 재정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기준의 재정 주체 이론을 보면 회계기준의 재정과 관련하여 회계정보를 공공재로 판단하자 해서 정부기관이 회계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규제접근법, 회계정보를 경제재로 보아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시장 접근법, 그래서 규제접근법과 자유시장 접근법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규제접근법을 보면 회계정보는 공공재다. 생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여기에 따른 이용대가가 없는 재화다. 이렇게 간주해야 된다는 것이고, 경제질서의 확립, 정보의 대칭 불균형, 비대칭 불균형이죠. 정부의 비대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기관에서 회계 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적이고 또 불균형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경영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주주가 알아야 할 정보가 있는데 경영자가 부실의 위험을 감추고 재무 정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알고 있는 정보와 주주가 알아야 될 정보가 있는데 경영자가 주주에게 있는 대로 알려주지 않게 되면 이런 정보 비대칭적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항상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주주가 손실을, 즉 투자 손실을 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유시장 접근법을 보겠습니다. 회계정보는 경제재, 즉 생산에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용에 따른 대가가 지불되는 재화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자, 시장, 기업의 자금 시장 요청에 따라 자발적인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계 기준을 민간기구에서 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유시장 접근법에 따른 회계 기준을 제정하고 있죠. 회계 기준의 제정 방법론을 살펴보면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의 두 가지 방법론이 적용되는데요.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을 기반으로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방법이 연역적 접근법입니다. 귀납적 접근법은 회계 실무를 바탕으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는 방법, 이것을 귀납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살펴보면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2007년 말 제정된 새로운 회계기준입니다. 2009년부터 기업은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되고요.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 기업이 의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즉 KIFR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을 보면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부르죠. 포괄 손익계산서 그 밑에는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개별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자산 부채의 평가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래 후의 실질에 맞는 회계 처리를 규정합니다. 자, 이에 반해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보면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자, 외감법의 적용 대상 기업 중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을 위한 기준입니다.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중 주식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비상장 기업 중에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는 기업이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죠.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요, 비상장 기업이라 할지라도 비상장 기업이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선택해서 재무회계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서는 비상장 기업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비상장 기업이 선택하기에 나름이에요. 그러나 상장 기업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부 감사가 나오게 되는데 2020년 기준을 보면 현재까지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 상장회사죠. 그러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 총액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외부 감사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 100억이 안 되고 종업원 수가 100명이 안 되는 기업 중에도 이제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부채 70억 넘어가면 자산 120억이 넘는 회사들이 많아요. 참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데 매출액도 100억이 안 되는 기업인데 어떻게 자산이 120억이 될 수 있느냐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몇 개, 큰 거 몇 개를 구입을 하더라도 자산 100억 금방 넘어갑니다. 또 재고자산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 악성 재고자산이 수년, 수십 년 쌓이게 되면 계속 이월이 되죠. 그래서 이 악성 재고자산이 20억, 30억 금방 불어납니다. 제조기업의 경우. 그러면 금방 재고자산만 4, 50억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수십 년간 기업을 유지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 정도 받게 되죠. 그러면 금방 그 자산 총액이 부채로 인하여 늘어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채 70억이 넘어가는 기업들 중에 자산 120억이 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충족이 되더라도 바로 외부 감사 대상이 되죠. 자, 외부 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 중에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이 원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수불부가 있는데요. 이 수불부부터 제대로 작성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야 되죠. 이제 제조기업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관리 문제들이 이제 있게 되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또 별도로 있는데요.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외감법 적용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비외감 비상장 기업으로서
손쉽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준입니다. 자, 상장기업은 일반적으로 코스닥, 코스피 기업이 있고요. 네, 이런 기업들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비상장 기업의 경우 이 중 외부감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고요. 비상장 비외감 기업들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